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는 역시 맹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출석 증인들마저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속 시원히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이틀 동안 이제 청문회가 계속 이어졌는데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최순실 청문회인데 정작 최순실 씨가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좀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좀 됐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부에서는 기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국회에 8년 동안 있어본 경험상 사실 별 기대가 안 됐고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하고 언론에서 밝혀놓은 걸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큰 틀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접했던 또 검찰이 직접 만났지만 국민들이 만나지 못했던 이 사건의 주요 의혹 당사자들을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그 사람들의 육성을 듣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이 규명한 거 검찰에서 또 수사한 것보다 크게 나아간 건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회 국정조사는 앞으로도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 안 하면은 이제 계속 국민의 실망만 끼치게 될 텐데 청문회 무용론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조사라고 하지만 조사 권한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제일 강한 데는 검찰이고 그다음 경찰, 그다음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이렇고요. 국회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이름은 조사로 돼 있지만은 강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어제도 봤지만은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해도 본인이 안 나오면 그만이고 조사 중요한 자료들도 해당 기관에서 안 내버리면 그만이고요. 벌칙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들 무시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속 시원한 청문회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50 청문회 같이 시원한 한 방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아쉬웠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금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기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가 굉장히 빈약한 것 같고 일반인들이 아는 수준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정도인 것 같고 또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일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해명될 때까지 길게 가기 때문에 저렇게 졸속으로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면피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두 가지로 보면 우리 문제점으로 보면 제도적인 결함이 있고 실제적으로 기한은 너무 단축한다. 세월호 특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제로 별로 없이 결과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나오시는 준비하는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조금 제대로 된 어떤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도 당신이 회장이냐 부회장. 사실 너무 창피한 수준 아닙니까? 시간 낭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 똑같은 질문 계속하고 그랬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증언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의 입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그동안 알기도 알아왔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최순실 씨와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동급이다. 아니면 거의 최순실 씨가 그 이상이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다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게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거든요. 나라의 주권,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권한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이 이 게이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큰 줄기에서 확인이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 차은택 씨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보고 자기는 그냥 그 CF PD 출신의 감독인데 자기 보고 장관 추천하라, 청와대 수석 추천하라 이런 말이 오는 거 자체부터가 참 국정이 참 어디로 가서 참 한참 헤매고 있는 건데 자기가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게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대학교 은사를 추천했더니 장관 돼버리고 자기 외삼촌 추천했더니 청와대 수석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니까 그 임명을 사실상 인사를 이렇게 최순실 씨가 한 셈이죠. 네. 차은택 씨가 추천하고 최순실 씨가 임명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 하시는가?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한 일은 없잖아요. 임명장 준 것밖에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이 사람 실질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K스포츠의 사무총장도 처음에 최순실 씨가 당신이 K스포츠에 감사해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하루 이틀 지나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대통령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대통령 뜻이 최순실 씨 뜻이 되어버리고 그 사무총장이 그 뒤에도 보직이 또 바뀌어서 나중에 사무총장 되는 동안 몇 번 바뀌었는데 똑같이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뭐 하라 그럼 나중에 또 사무총장 하라 그랬더니 바로 하루 이틀 뒤에 또 청와대 수석이 전화 오고 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게 보면은 박관천 그 행정관, 경찰 출신의 행정관 또 조응천 그 당시 비서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할 때 최순실이가 그 정권 실세 1위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네. 근데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민완한 뛰어난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그 시기에 알았는데 네. 그걸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가 덮었고 그 위에 김기춘 실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나중에 갔는데 검찰에서도 싹 덮어버렸고 그런 것들 그래서 죄인이 결국은 김기춘, 우병우, 검찰 이분들이 다 이런 국정농단 은폐에 오늘 이런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는 이 상황에 죄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엄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네. 무엇보다도 그런데 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최순실 우리가 보기에 뭐 대단한 뭐 능력자거나 무슨 뭐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거나 뭐 탁월한 무슨 경륜이 행정가도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줌마인데 그 사람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을 자기 권한을 그 사람한테 맡겼는지 이건 아직도 안 풀렸어요. 예.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네, 네. 이거 확인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굉장히 어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시죠.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답변한 걸 종합해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다 미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어제 우리 박영선 의원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네. 잘 모른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실제적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잘 뭐 친숙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그동안에 말씀한 거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이 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미리 기획했던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최순실과의 관계는 결국은 우병우가 다 했다, 안종범이 다 했다 이렇게 그런 라인이고 나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뭘 하고 지냈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최태민의 그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부터 다 왜 몰랐겠습니까? 예. 87년도 유견재단 때 다 알았죠. 이미 다 알고 있고 2007년도 알고 다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는 어쨌든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모른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합니다. 첫 문장에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착각했습니다가 아니죠. 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순실의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까 박영선 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기억이 됐구나 하고 바로 잡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 번씩 물어봤지만 모른다 하다가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이제 증거를 확실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자가 있었다고 해요. 예. 인터넷을 찾아서 제보를 한 것이 이제 저게 경로가 돼서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참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제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예.
저렇게 제보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 때문에 어떻게 위증이라도 뭐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국민들의 여론도 좀 있어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아까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에서 그나마 청문회에서 조금 새롭게 나오는 거는요. 국회가 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네. 제보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당사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제보해서 국회가 그나마 새로운 일을 이제 이야기를 이슈를 제기하고 확인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김기춘 전 실장의 이 방편은 너무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반면에 네. 국회의원들의 창은 너무 무디죠. 약해요. 네. 약해요. 아주 그냥 쿡 찌르면 방패 앞에서 그냥 창이 바로 부러져 버리는 그런 건데 그래도 이분이 워낙 너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상황은 다 이제 기억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부인한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밝혀지면은 그거 내 착오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하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들은 적도 없다는 네. 이야기처럼 흘러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엉켜버린 거죠. 그다음에 그 관저 7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그 처음에 국정감사에서 문제됐을 때는 자기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그 뒤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비서실장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또 걸린 거예요. 네. 관저 의혹 부분은 그때 국정감사 때 그 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했느냐 그럴 때 어디 있었냐 물을 때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관저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대통령이 계신 곳이 대통령은 집무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말하자면 관저에 있었어도 대통령은 거기서 국사를 다 보기 때문에 관저에 있다는 건 문제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번엔 또 관저에 있는 거는 사사로운 일이라서 내가 비서실장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관저에서도 다 직무 본다고 그래놓고 공적으로 그거 다 일한다고 그래놓고 거기 있는 일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스스로 모순되는데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못하는 거고 참 답답한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만은 2014년 6월이나 7월에 자기 공간에서 차은택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지시에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이권을 취하고 있구나 눈치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심지어는 자기를 쫓아내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는 괘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왜 모르겠어요. 충분히 알지만 저 정도로 모든 게 손댔냐 하는 정도의 어떤 나는 껍데기밖에 없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저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좀 답답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던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고영태 전 WK 이사는 어제 굉장히 시원하게 좀 폭로를 했거든요.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된 게 고영태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가 차영택 씨를 그 소개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순실하고 차하고 다 짜서 자기네들이 다 먹었다. 나는 소외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정권 말기에 되면 이런 어떤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만 말은 시원하게 얘기했지만 100% 진실을 말한다고 저는 느끼지는 또 않습니다. 무슨 강아지를 어떻게 했다, 나를 종 부리듯이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한 혹은 자기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데 자기한테 별로 떨어진 게 없었다.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자기가 너무 많이 이권 개입에 하는 걸 보고 아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국회나 어떤 정치권의 비리들은 운전기사한테 폭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뻔히 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해먹었다는 아는데 자기한테 어떤 그런 기회나 어떤 파이가 오지 않는다. 그런 섭섭함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일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나온 인물이 장시호 씨였는데요. 어제 장시호 씨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먼저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장시호 증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세요?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몰라요? 결혼기념을 모르겠어요. 제가 미우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요.
아까 저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했었지만 고영태 그 참고인하고 고영태 정인하고 또 장시호 정인이 비교적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좀 명쾌하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본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JTBC의 태블릿 PC 그게 당신이 갖다 준 거 아니냐. 그 전에 TV조선에도 사전에 그 내부 그 CC를 설치해가지고 다 촬영해서 제보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미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전달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밝히시지 않고 이런 부분. 장시호 씨도 웬만한 건 또 이모가 시켜서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최순실 씨의 그 영향력이 그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서도 이모가 이야기하면 거역 못한다라는 게 단순히 뭐 친분과 인척 관계라는 것보다도 그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았고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사건의 두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두 사람이 처음에는 안민석 의원 아주 세상에 아무것도 모를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처음 제기했는데 그때는 세상이 그 언론이 주목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됐고 그게 딱 터진 거는 고영태 씨의 이 폭로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터진 거라서 그래서 아마 저 미우시죠 하는 게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장시호 씨의 얼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공개가 됐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장시호 씨는 가족 중에는 사실 유일하게 좀 나온 거거든요. 최순실 일가 중에서는. 왜 나왔을까? 어떤 걸 좀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나오는 게 자기한테 이롭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철저하게 이모한테 넘기거나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는 제때 나온 것도 아니고 늦게 나온 건데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나오는 게 이롭다라는 그 순간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가결이니 부결이니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그러니까 그 정세균 의장까지 포함해서 172명에다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이 28명 이상이 이제 찬성하면 되는데 한 30명에서 아주 많이 가면은 50명까지도 갈 수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일말에 부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친박계 의원들의 동향이 이제 지금 불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친박계 의원들도 이게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이 공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명쾌하게 증거가 내가 반대했다는 증거가 남는 건 아니지만 또 이래저래 분석하고 추적하면은 대체로 또 나오게 돼 있고. 또 서울대에선가 어디선가 했던 조사를 의원들 한 명 한 명에다가 이제 1대1로 다 문답을 했는데 거기에 비박계 의원을 비롯한 31명인가는 다 공개적으로 찬성 표시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입장 유보했거든요. 거의 다 친박 의원들이고 거기가 잠재적 반대표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체로 상당히 이게 자기가 찬성인지 반대한지 윤곽이 완전히 덮일 수는 없다는 그런 점이 부담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만약 부결되면은 이건 야당이 일단은 의원직 다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표도 했고 그래 되면 국회가 어차피 해산될 수밖에 없어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국회는 헌법상 200명 이상이 안 되면은 말하자면 해산되게 돼 있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121명, 민주당만 한 121명이니까 무소속하고 다 합하면은 훨씬 많아서 그 의원들이 다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총사퇴하고 총선거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 중에 또 특히 이번에 초선으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지 아직 1년도 안 된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 의원들 바로 총사퇴하고 선거 다시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악몽이지만 다시 나오기도 힘듭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그런 점 때문에라도 부결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찬성 가결 쪽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지금 전부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부결되면 의원직을 뭐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을 있죠. 완전히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친박계 의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압박이 좀 많이 되겠죠. 네,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뭐 친백 비박의 영역이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결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보니까 안산이나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님들 의원 사무실 보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고 뭐 핸드폰 이렇게 바꾼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이렇다면 재선 의원님들이 가족들한테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될 정도라고 하면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회유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방어하려다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친박계에서도 찬성표를 오히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외로 지금 현재 카운팅은 한 201표, 205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면 한 230표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자유투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유투표가 어디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자유투표의 반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론 투표가 있고요. 당론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정해서 그대로 투표하게 만드는 게 이제 자유투표의 반대 강제 투표죠. 또 하나는 이제 공개 투표가 또 자유투표의 반대입니다. 자유투표는 이제 비공개 투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론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유투표가 가결에 좀 더 표가 많이 가도록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찬성을 당론으로 구성하지는 않겠죠. 그러겠죠. 반대로 정할 테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드러 투표 안 하면은 뭐 해당 행위자로 또 나중에 징계받고 그러기 때문에 찬성하고 싶은 사람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론 투표로 안 가고 강제 투표로 안 가고 자유 투표로 가는 거는 이제 가결 쪽에 표가 더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비공개 투표로 안 하고 공개 투표에 그러니까 자유 투표 안 하고 공개 투표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조사에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라고 31명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나머지 찬성이라고 안 밝힌 의원들은 그 밝히기 곤란한데 안 밝히고 이렇게 그 공개 투표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자기 반대라고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공개로 자유투표하면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투표가 비공개가 아닌 공개와 반대되는 그 자유투표의 측면에서는 부결 쪽에 조금 더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변수라면 탄핵 그 소추 안에 야당이 이제 세월호 7시간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주류 쪽에서도 그렇고 좀 빼줬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지만 야당은 일단은 안 빼는 걸로 이제 의견을 모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변수라고 되지만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야당이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비박계에서 이걸 걸고 나서 입장을 또다시 바꾸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야당 측에서도 좀 이렇게 선후를 해서 좀 그 조율해서 문구를 좀 수정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해서도 뺄 수는 없다. 특히 이미 헌법 10조 관련해 생명권에 대한 부분을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이건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야당이 뺀다는 것 자체도 야당이 공멸하는 뭐 표결을 떠나서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야당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거고 또 비박계도 그것이 안 빼졌다고 그것을 다시 입장을 선회하기는 지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빼고자 하는 비박계 그 요구는 어떤 뜻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검찰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서 기록으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근데 이건 아직도 사실 규명 중이거든요.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제기되는 의혹 말하자면 뭐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뭐 구설했느니 뭐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이 시간 동안 대통령이 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건 현장, 비극적인 현장하고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었다. TV 틀어놓고도 딴짓하고 있었다.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거기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비탄에 잠기고 고통받고 있을 때 트라우마에 빠져들고 있고 뭐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죽음으로 이제 가고 있을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보고도 또는 서면 보고 받고도 전혀 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딴 세상에 있었다라는 그게 확인이 되면은 예. 그거는 그 다른 일반 그런 비리나 뭐 어떤 뭐 저기 권력 남용이나 강요나 뭐 돈 모은 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저거는 그러니까 세월호 정말 7시간의 오전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브랭크예요. 네. 규명해야 되지만 오후에는 최소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절박한 시간에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있다. 이거는 공지의 사실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목도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 어떻게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면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저 분노를 더 많이 핵심 사유라고 네. 느끼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넣기에는 여당 의원들로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특히 비박 의원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다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네. 하다가 안 됐을 때 뭐 이렇게 탄핵에 참여하는 건 몰라도 아예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네. 노력은 해야죠. 네. 당장 내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 뭐 어떤 예측에 의하면은 뭐 이번 주 초에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죠. 글쎄 뭐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탄핵안도 가결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환영을 한다든지 태도가 바뀔 것 같지 않고 아직도 이제 미련이 남아서 헌재에 갔을 때 이것이 이 쟁론을 해 보다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미련을 가지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사실은 이게 심정주의 그러니까 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증거를 떠나서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낸단 말입니다. 사실은 너무 지나친 기대에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기전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그 처음에 3차 담화 발표할 때는 기자간담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자기의 좀 억울한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네네. 또 그 뒤에는 또 야당 비주류 의원들 만나가지고 또 설득해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고 부질없고 오히려 더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6차 촛불에서 232만 전국에 모인 그 함성 때문에 비주류도 방향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막을 길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탄핵 이후 상황을 이제 대비해서 변호인도 보강하고 발표를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 이외에 또 몇 명이 더 사실상 활동하고 있다.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지만은 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약간 좀 부적절했다라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께서 사실 오락가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발언인데 그걸 또 일부에서는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네. 이게 말이 되나.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말이 되기도 해요. 뭐 탄핵 부분이 가더라도 자기가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먼저 내려가신다면 우리가 잘 보호하겠다. 뭐 아름다운 퇴진. 명예롭게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시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결과적으로 법대로 가자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빨리 퇴진하라 이런 뜻으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고요.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묵묵하게 법에 있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죠.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김영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촛불이 점점 이제 활활 불타오르는 게 되니까 대권의 뜻이 있는 분들이 서로 오바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서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이제 또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촛불 민심은 그래요. 그냥 하야는 안 된다. 아주 이제 속된 말로 곱게는 못 보내준다. 헌법적으로 확실하게 단죄를 해가지고 국사범을 만들어서 역사의 대역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려와야 된다. 그만큼 당신이 나쁜 짓을 했고 우리를 우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가 드러난 상황까지도 인정 안 하고 촛불을 무시하고 뭉개고 했다. 그거 우리 용서 못한다. 그래서 탄핵으로 확실하게 헌법적으로 단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탄핵 가결되면 심판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내려와라. 이게 촛불 민심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기관인 물론 이제 문재인 의원이 현역 국회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헌법기관이죠. 이 헌법기관은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헌법적으로 절차 따르라고 만들어준 게 국회 그 탄핵 가결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고 국회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을 비롯해서 처음에는 탄핵 못해 그냥 하야해 하라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탄핵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절차대로 가야죠. 네. 가결되고 나면은 헌재 넘기고 헌재 심판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광장에서 그래 외친다고 해서 제도권 정치인인 이제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요. 사실 이제 뭐 내일이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 로드맵이 있느냐를 두고 사실 뭐 국민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로드맵,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질지 구상을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이 좀 사실은 공조의 부재, 전략의 부재가 여서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그 총리를 국회에서 상의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았어야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래놓고 이제 탄핵 가결하고 난 다음에 한교안 총리 우리 같은 공범이니까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다시 짜게 해달라.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아무리 촛불 민심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고 아무리 미덥지 않아도 한교안 총리 체제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보장책을 마련한다든지 실제적으로 뭐 국회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절묘한 대안을 같이 어쨌든 그 한교안 총리 측과 이제 권한 대행이니까요. 실질적인 어떤 실권자니까 같이 국회하고 논의해서 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다음 대선까지의 로드맵을 같이 짜야 되지 똑같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한교안 너도 이제 나가라. 이거는 감정이지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냉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안을 좀.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탄핵까지 이야기하던데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어려운데 검찰 수사 공소장까지 펴놓고도 지금 이제 한이 많이 하는데 황 총리 뭐 헌법 법률 위반한 걸 뭘 증거로 내놓겠습니까? 검찰에 수사받은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탄핵되지도 않는데 법을 안다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그냥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게 헌법이 어떻게 되고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살펴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저렇게 되면 대통령이 내일 권한 정지가 되면은 한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절대 황 총리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민심의 압박 때문에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 유일호 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 총리가 대통령하고 약간 이렇게 이념적으로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개입되지 않는다면은 황권한 대행으로 그냥 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빨리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난국 또 다가오고 있는 안보 위기 이걸 황권한 대행과 국회가 잘 원만하게 의논해가지고 빨리 안정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직 이제 탄핵이 되면은 대통령 그 퇴임 일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일자도 확정 안 되지만은 대략 한 6월 또는 길어봐야 8월쯤 되니까 지금 각 당 안에서는 이제 경선 분위기 일어날 거고 또 대선 관리 준비도 황 총리하고 국회가 조금씩 기초적인 논의는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당초 내일이었죠. 내일 이제 국회 앞마당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됐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방금 전에 이제 속보를 낸 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내일 탄핵 표결 당일에는 이제 경례 집회는 불허한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평화 집회는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